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설비 관리실을 맡고 있는 실장 김세윤 상무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온 이유는 석유 1공장에 저희들도 이제 자체 이제 그 기술 세미나를 좀 하고 석유 1공장에서 막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바쁘게 왔고요. 일단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저희 설비관리실에 배당된 시간이 2일인데 오늘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도 15시로 좀 변경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시간으로. 예. 오전에 또 투자 심의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관리는 생산 시설에 대한 그 유지 보수라든가 또 신규 설치, 또 교체, 거기에 또 뭐 다른 제반 여건들을 다 이제 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의 먼저 이제 학습 목표로 생산 설비 이해, 설비 관리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이제 설비라든가 이제 태강의 대규모 설비에 대한 자긍심 고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 1일차에는 이제 공무 파트 이 부분만 이제 강의를 하고 2일차에 개정 파트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보전까지. 설비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기계로 연상시키면 되고요. 기계는 이제 고정된 기계가 있고 뭐 돌아가는 회전 기계가 있고 형태가 뭐 작은 거, 큰 거, 그다음에 아주 정밀한 거, 규모가 큰 거, 또 뭐 기아라는 거 맞물려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저장되는 거, 그다음 압력용기, 뭐 다양하게 열교환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볼까요? 컴프레서, 터빈, 뭐 이거 센트리퓨갈 펌프에 원심 펌프, 여기는 미터링 펌프, 요거는 정량 펌프, 그다음에 아지테타 교반기, 팬 블로어, 송풍기, 블로어가 이제 송풍기, 냉동기, 그다음에 리액터는 반응기, 이제 칼럼은 정제 타워, 그리고 이제 벨세는 반응기, 그 다음에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 그리고 탱커, 저장용기, 그 다음에 쿨링타워, 냉각탑, 그런 구성으로 이제 칼럼을 잡고요. 그 구성 중에서 일단 이제 먼저 컴프레서 좀 보겠습니다. 컴프레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그 카센터 같은 데 보면 뭐 바람 열 때도 팡팡팡팡 소리 나잖아요. 그 공기압을 타이어에 주입할 때 압축된 공기, 말 그대로 압축된 공기가 이제 컴프레서, 그리고 압축된 그 컴프레서 에어인데 압축된 에어를 만들어주는 설비가 압축기, 컴프레서를 보시면 됩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체를 압축하여 본래의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기체를 이송하여 필요한 장치에 공급하는 고속 회전 기계. 이 산업용 그 컴프레서는 이렇게 좀 큰 탑이 좀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조그만 거는 카센터에 보는 거 많은 압력 그 탱크가 있어갖고 거기서 팡팡팡 해서 압력이 나가는데 이런 그 컴프레서는 대체적으로 700마력이라든가 약 2만 마력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목적은 높은 압을 일단 필요로 하는 그 에어 공기를, 에어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컴프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출 압력에 의한 분류를 이제 보시면 컴프레서라고 아까 정의를 했는데 이 컴프레서의 부분, 이 부분인데 이 컴프레서 아까 이제 뭐 송풍기, 팬, 블로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의가 압력이 1kg 이상 되는 놈을 압축기를 한다. 그럼 0.1에서 1.0은 송풍기를 한다. 그 다음에 0.1 이하는 폐지다.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리 나는 부분이 뭐 배기팬이라든가 한풍기 팬 같은 것도 송풍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또 나눌 거고요. 구동 종류는 컴프레서가 이제 전기 모터로 하는 부분이 있고, 대형 컴프레서는 가스 터빈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스팀 터빈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스팀 터빈, 저희들 뭐 이제 발전소 하면 일반 터빈 제너레이터 연상 많이 시키죠. 예. 그런 그 터빈을 보시면 되고요. 대형 거 터빈은 이제 터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스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기까지 연결시켜서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부분을 터빈을 합니다. 즉 발전소 속에서 발전소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이는 터빈을 산업용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터빈이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터빈은 사실은 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배합 스팀 터빈인데, 예를 들면 터빈이 스팀이 이렇게 공급되어 오면 여기에는 스팀이 42kg, 석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42kg의 스팀, 아주 그 압력이 한 42kg는 굉장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42kg per cm 제곱이겠죠. 이 스팀이 지나오면 이 단을 거쳐서 이렇게 나중에 나갈 때는 5kg 정도로 딱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런 부분을 맨 마지막에서 뺀다 해서 매압 터빈이라 하는데, 두 개를 빼는 경우, 스팀이 나는 12kg도 필요해, 25kg도 필요해. 그러면 중간에서 하나 더 빼면 25kg나 12kg가 나오고 5kg 나오고. 네. 스팀이 무엇인가 해. 여러분들도 뭐 1월달부터 오셨으니까 스팀이 공장에 스팀 쓰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팀도 쓰고, 스팀 여기서 고압 스팀이 오면서 이거를 이제 때리고 하면 회전을 시켜갖고, 회전시키고 중간에서 압이 떨어지면 필요한 스팀 압력을 스팀 현장에 보내서 쓰고, 그러면 회전이 된 놈은 이쪽 컴프레서에 일을 하고, 아니면 여기 제너레이터에 물리면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설비를 들고 있는데, 형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구 쪽에서 이 스팀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고 출구 쪽으로 크게 나가는 경우인데, 거의 실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형태가 좀 이빨처럼 생겼잖아요. 그건 나중에 사진 다시 나오는데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팀이 이제 터빈이 이제 나오는데 배압 스팀으로 뽑아내는 건 배압 스팀 터빈인데, 이 부분은 이제 물러서 이제 그 뽑아내는 콘덴싱 터빈이 또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은 회전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약간 연하게 생긴 하늘색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즉 스팀이 여기서 42kg가 실제 뭐 다른 데는 100kg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들의 상공장 기준 42kg가 이렇게 가면서, 이거 빨간 거는 회전이고 요 고정이라면 요 틈새로 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임펠러가 돌려주고, 또 다시 스팀이 두 번째 단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틈새로 가서 또 여기 임펠러를 돌려주고 하다 보면 계속 돌리고 하면 회전은 빨라지고, 그리고 스팀 고압 스팀이 42kg가
부딪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꺾여갖고 가다 보면 압력이 떨어지고, 예. 즉 압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회전을 유지하니까 그 회전이 전기 생산이든 뭐 컴프레서 가동이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터빈 종류 부분에 이제 아까 이제 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한 번 더 뽑아먹은 거는 축이라고, 이건 배기, 그 배합 터빈, 축이 배합 터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없고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성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터빈의 구성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전체하고 고정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회전체는 여기서 보면 하늘색이 회전체가 되고, 이 부분이 임펠러가 되고, 그 다음에 고동색, 주황색이라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스팀이 단계적으로 때리고, 이렇게 또 틈새로 가고, 여기 날개를 때리고 또 틈새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처럼 이렇게 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역삼각형이라 해서 이제 뒤로는 못 가고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톱니바퀴가 나 있어요. 그 톱니바퀴를 이름을 라바린스라 한다. 이렇게 사진에도 보면 그런 형태로 돼 있을 겁니다. 이 라바린스에 있어서 역방향은 못 가고 정방향으로만 그쪽으로 세팅이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실링하는 부분도 이쪽 부분에도 이제 그랜드 패킹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또 라바린스도 같이 역방향으로 못 새어나오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어링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축, 샤프트, 축, 그 다음에 베이스 부분, 케이싱,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그 커버하고 있는 부분은 하중이 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면체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임펠러 부분이 여기 공국 틈새에 의해서 이렇게 임펠러 날개 부분에서 스팀이 통과되고, 다음 단은 증가가 되고, 굵은 일로 빠져나오고, 압력은 떨어지고, 회전은 계속 유지되고, 그런 형태의 부분입니다. 한 번씩 TV 보면 그 발전소에 대형 이런 거 큼직한 설비를 본 적이 있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부분이 실제 이런 터빈에 의해서 돌려갖고 뭐 전기든 스팀이든 필요한 부분을 생산한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봐 부분에. 형태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실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틈새에서 이제 스팀이 구멍으로 통과되고요. 회전하면서 구멍으로 통과되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구멍이 아닌 오픈 형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압력이 좀 낮은 쪽으로 증가되면 이렇게 날개가 오픈 형태 있고, 세미 오픈, 또 안에만 구멍이 나 있는 세미 오픈 날개가, 이런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저희 그 터빈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데는 옛날 한국중공업, 한국중공업 정도 되고, 미국의 웨스팅사, 그 다음에 뭐 ABB사 이런 대형 거 메이커만 미국 과거에는 또 일본 미쯔비시 이런 데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펠러 형태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터빈 쪽에 보면 이제 터빈이고 펌프고 간에 모든 회전체는 베어링이라는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어링은 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축이 이렇게 있다.
이 부분이 잡아주는 부분이 없으면 처지고, 잡아주는 부분이 양쪽에 있으면 이 돌리면 돌아가겠죠. 안쪽으로 잡아주지 이래도 돌아가겠죠. 근데 잡아주는 부분에 이 빡빡하면 안 돌아가겠죠. 저항이 생기죠. 저항 없이 가장 쉽게 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베어링인데, 베어링의 이제 형태는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실제 요 여기 이제 내륜, 륜은 이제 인너 파트 쪽, 그다음 아우터 파트 쪽, 외륜 이렇게 중간에 베어링이 있었고, 요 놈하고 요 놈은 따로 돌고 있어요. 실제 이 바깥 놈은 고정이 되고 안에는 회전을 하고, 안에는 회전을 하고 밖에 딱 고정이 되고, 예, 밖에 고정이 되는데 안에 회전하면 안에 베어링이 안 베어링이 샤프트가 있으면 안에는 계속 같이 돌아야 되니까, 요거는 요 도는 놈은 이 부분하고 맞물려갖고 요축 샤프트 중심축이 같이 돌고, 요거는 고정돼 있고, 그럼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는 회전돼 있는 사이에 최대한 그 진동이라든가 떨림이 없게 하려면 이런 볼 타입, 동그란 볼 타입의 볼 베어링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런 그 원통 롤러 타입으로 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롤러 베어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용도가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륜 부분은 인너링, 예, 외륜은 아우터링, 그 사이에는 베어링,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롤러 베어링, 롤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케이지, 이 볼하고 볼 사이가 이탈되지 않도록 정간격으로 유지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카바처럼 이렇게 싹싹 해준 부분은 케이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베어링은 이제 기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 관리도 잘 돼야 되고, 축이 예를 들어 이 안에 베어링이 샤프트하고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마모되겠죠? 그럼 여기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이 전달되겠죠? 뭔가 많이 부딪히면. 그런데 이렇게 딱 그거 하면 간섭 요인도 없고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계속 회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간격이 딱 맞았는데 이 회전하다 보면 약간 떨림이 있다 보면 계속 그 한쪽이 부딪혀고 갉아먹는다. 갉아먹으면 틈새가 많이 생긴다. 틈새가 많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은 진동이 높다. 진동이 높으면 기계는 어느 순간에 바바박 하면서 뭐 깨지거나 파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베어링이 있는 슬라이딩 베어링이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베어링에 보면 이제 회전체를 고정시키면서 아주 이제 정석으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 베어링에 이제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는 뭐 칠판이 없었어도 그런데 RPM은 분당 회전수. 모든 그 회전수는 이제 RPM으로 다 나타냅니다. 분당 몇 번 돌아가느냐. 그래서 60 RPM이다 이러면 분당 60바퀴를 돌아간다. 네. 네. 레볼루션 퍼 미니트 해갖고 분당 RPM. 그러면 60 RPM 같으면 1초에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모다는 이제 실제 1800 RPM 돌아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포폴 기준이고, 투폴은 이제 3600 RPM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모다의 RPM은 1800 RPM이라 보시면, 1800 같으면 38 하면 1초에 30바퀴 돌아가죠. 1초로 보면 1초에 30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모다로 보시면 됩니다. 모다가 이제 투폴이나 포폴이나 이제 1차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데, 한 1800도 빠른데, 3600은 더 빠른데, 이런 부분은 8000 rpm이라든가 2만 rpm 이런 데 줄였어요. 아주 고속. 분당 8000 rpm 같은 게 뭐 상식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될 정밀한데 아주 빠른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베어링이 안 좋아갖고 팍 부딪혔다면 순간적으로 빡빡 하겠죠. 똑같아요. 우리 항공 제트 엔진 우리 이제 여객기 보면 새 요 앞에도 그때 사고 한번 났잖아요. 항공 날개 쪽에 보면 엔진 있잖아요. 아주 고속으로 돌아가는 터빈 엔진인데 새라든가 이런 조류가 들어가면 그냥 그 엔진이 박살나듯이 아주 고속에는 실제 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가 무슨 외란이 오면 치명적으로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앞에 기계적인 볼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롤러 베어링 형태는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다. 고속에선 이런 쪽으로 슬라이딩 베어링 이런 부분은 부딪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에 요 면 사이에 아주 미세한 10 마이크로메다 정도 되는 유막을 형성해서 오일 유막 형성해서 미끄러지듯이 실제 이 샤프트하고 이 베어링 안쪽하고 이 붙어서 기계적으로 쇠가 새끼리 부딪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보면 사이에 유막, 오일막에 의해서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형태를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가공된 특수 베어링을 쓰는데 이런 부분을 슬라이딩 베어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체를 이송하는 데는 다 이제 펌프가 이제 펌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체를 이송하기 위해서 펌프의 정의는 드라이빙 모터라든가 터빈이라든가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서 이 뒤에 모터 이 기계적 에너지 회전을 받아갖고 액체나 기체를 높은 장소나 먼 거리를 이송시키는 회전기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모터 전기 힘에 의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펌프 이쪽에 펌프에서 임펠러에 의해서 회전을 시켜갖고 요놈이 이 상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출구고 옆면 이쪽 앞면에 봐야 되나 이쪽에 입구 항상 펌프는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고 아니면 이제 양흡이 뭐 직선으로 가는 형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수직으로 된 부분이 출구로 보시면 됩니다. 빠져나가는 거. 여기에 임펠러가 있다 보니까 보조상에는 이쪽 수평에서 예를 들어 물펌프라 생각하면 물이 들어와서 출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압력이 3kg도 1kg도 그리고 여기 5kg 필요하다 5kg 압을 더 압축시켜서 압력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곳에 보내고 왜 압력을 유지해야 될까? 높은 데 보내려면 예를 들어 상부에 한 20m 상공에 물을 보낸다. 그러면 이 상태로는 수돗물 형태로는 못 보내겠죠. 우리 수도꼭지 탁 열면 그거 20m 안 날아가겠죠? 위로. 그래서 이 압력을 더 만들어서 펌핑을 시켜버리면 높은 데까지 멀리 보낼 수 있다. 그 정리가 높은 장소나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는 형태 분류는 실제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원심식 볼루팅이나 뭐 디퓨저 형태의 펌프를 주로 쓰고 있고 나머지 사류식이라든가 충류식은 좀 별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 충류식의 형태는 직선 형태의 여기 배관에 좀 가압할 때 부스팅 했을 때 아주 먼 거리를 보내거나 이래 할 때 힘이 좀 딸린다 압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럼 여기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하고 또 이쪽까지 더 이렇게 부스팅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이런 충류식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전식에는 이제 왕복식은 피스톤이라든가 블런저라든가 다이프라며 뒷장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식에는 베인, 가사펌프, 기아펌프 이런 부분이 용접형이다. 왜 용접형이냐? 정량을 보낼 때 용접, 정량을 보낼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펌프의 구조 보시면 실제 베어링이나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죽을 때 잡아주고 있고, 베어링 이쪽에서 이제 고정해서 이제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실링 장치가 이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임펠러 부분이 이렇게 임펠러가 있고요. 급임 노즐됐으니까 입구 쪽이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수직은 줄구 쪽이다. 도출 노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베이스 플레이트라든가 창바라든가 하우징이라든가 부분이 있고, 샤프트가 있고, 그다음 실. 이 부분이 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로 기준으로 합시다. 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있다 보니까 압력이 일로 안 가고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밖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메카니컬 실이라고 실링인데, 메카니컬 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패킹 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밀봉 말 그대로 밖에 못 나가도록 하는 장치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반드시 이런 실 장치, 밀봉 장치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 뒷다리에는 뭐 이제 진동을 방지하기에는 방지하기 위한 베어링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샤프트 축에 임펠러가 도착하고 조립돼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펌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펌프의 구조는 아까 이제 케이싱, 샤프트, 축, 임펠러, 회전을 시켜주는 부분, 가이드 베인, 스타팅 박스, 카플링. 카플링은 연결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돌려주려면 모터가 있어 필요할 거잖아요. 모터하고 이거하고는 일체로 만들기는 힘드니까 모터 부분하고 이 펌프의 축 부분하고 여기서 연결해준 커플링 장치. 풀었다, 좋았다. 그렇게 이 커플링이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 볼링, 뭐 에어링, 바람식 드럼, 베어링 하우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상사법칙인데 펌프는 안 배웠을 거지만 학부 생활 하실 때 뭐 이런 부분을 배우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유량하고 이제 회전수의 관계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정은 압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압력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회전수가 이제 한 배로 빨라지면 이제 그 두 배로 이제 해갖고 한 배 더 증폭돼갖고 회전수가 두 배가 돼버리면 양정은 2의 제곱이니까 압력은 4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력은 세제곱에 필요하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압력을 높게 만들수록 그만큼 실제 압력을 높게 만들수록 이게 동력도 같이 올라간다. 즉 회전을 빠르게 할수록 동력도 올라간다. 그런데 상사 법칙을 갖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왜 뭐 Q가 이제 유량이고 H가 양적 압력이고 BHP가 축동력, 동력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N은 회전수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어떤 펌프가 유량이 시간당 100루베짜리 있고 이제 RPM이 4폴에서 1800 RPM이 있다. 이놈을 좀 개조를 해서 임펠러 커팅을 좀 하거나 뭐 개조를 해서 뭐 유량을 변화시키고 싶다. 압력을 낮추고 압력을 낮추면서 유량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럴 때 보면 이 비례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임펠러 부분이 어느 정도 커팅을 하거나 회전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요즘 인버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1800인데 그러면 인버터라고 그러면 그럼 900 정도로 낮추자. 전기가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은 높은 압력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많은 유량도 필요 없어. 그러면 900 정도로 RPM을 절반 낮춰보자. 인버터는 회전수를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적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회전수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인버터인데, 그 인버터를 적용
되면 전기세도 이제 작게 들고 맞춤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상사법 쪽을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절감 활동할 때 보면 이제 저희 뭐 공무 개선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 쪽도 이런 계산을 좀 될 줄 알아야 돼요. 예, 실제 가공 그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쪽을 좀 비슷하게 이제 뭐 배웠을려나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펌프들은 메이커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1번이냐 2번이냐 따라서 2에서 아니냐도 비슷해요. 1번 값이나 2번 값이나 거의 비슷해요. 단지 이제 팩타의 부분, 효율 부분을 메이커에는 어떻게 주느냐 그 차이지. 0.1634하고 367.2 이런 부분은 이제 계산식의 이제 계산식이 형태가 틀리면서 이제 이렇게 바뀐 부분이고 실제 축동력을 구해서 축동력에 여유를 얹어줘서 요거 이하면 25% 얹어주고 나왔을 때 동력이 뭐 19kW다, 22kW다, 동력이 몇 kW다. 즉 원심펌프 유량하고 양정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동력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요. 이게 동력이 얼마짜리다. 그럼 이게 동력이 얼마인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량 알고 있다. 그러면 압력을 뽑아낼 수 있고 압력하고 그 다음에 동력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동력 몇 킬로와트 알고 있는데 유량 얼마까지 넣을 것인가 이렇게 Q 값을 구할 수 있고 즉 다른 데가 QH하고 동력 벡터 중에서 요 세 개 중에 축동력하고 유량, 압력, 양정 요 상관관계에서 한 개, 두 개만 알면 한 개를 뽑아낼 수 있다. 요 두 개 알면 요거 뽑아내고 요 두 개 알면 요거 뽑아낼 수 있고 요거 알면 요걸 뽑아낼 수 있다. Q는 칸터티 유량이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계산식은 효율 값을 적용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 유량 얹고 양정 넣고 미중 여유를 넣으면 바로 동력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축동력을 구해서 이렇게 여유를 요래 잡는 방식이 요 계산식이고 요 계산식은 여유를 같이 다 이래 넣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다. 이 양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H 메다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압력에다 양적에다가 뭐 강사님 뭐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는데 양적이 예를 들어 30m다. 그러면 3kg 킬로그램 per 센치 제곱 3kg로 보시면 되고 양적이 50m다 하면 5kg. 예. 그거는 이제 옛날에 뭐 배우셨겠죠. 1ATM 뭐 1.0 뭐 332kg per 센치 제곱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예, 그 10.332 뭐 메다 거기서 따서 정확하게 수도가 10.332인데 뒤에 소점 버리고 나면 1kg는 약 10m를 보면 되고 50m는 5kg를 본다. 예. 펌프를 저희들이 설계하진 않아요. 근데 펌프 회사에 우리가 유량 얼마, 압력 얼마, 펌프 회사에 우리 제시할 때는 동력도 제시 안 해도 되고 유량하고 압력 우리가 쓸 거는 유량을 시간당 100루베, 100m 삼승 보내고 싶다. 유량이라는 것은 꼭 단위가 있어야 되죠. 시간당 보낼 것인가, 분당 보낼 것인가. 그래서 시간당 분당 얼마의 양을 시간당 100루베를 잡자. 100루베라는 것은 이제 100m 삼성입니다. 루베로 표시합니다. 100m 삼성을 보내고 싶다. 압력은 우리 3kg 보내고 싶다. 그럼 양정 30m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로축은 유량의 관계 부분. 네. 아까 시간당 100루베라고 100m 삼성이 됐죠. 그는 유량의 그래프고 이쪽에는 이제 양적 5kg 같으면 50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할 때 보면 항상 유량의 110%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 지점이 이제 최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네.
이쪽에는 유량이 늘어난대. 이 그래프의 정점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량이 딱 여기가 100%잖아요. 여기 10%더 보이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손을 쫙 껐을 때 이제 요 부분을 최대점으로 잡아갖고 이래서 이제 펌프를 설계하고 여기에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22kW다 동력이 30kW다 이렇게 해서 펌프에서 딱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펌프에서 회사에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오면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최대가 이제 얼마까지다 얼마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증거가 걸려 있다 하면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즉 최적의 효율은 요 지점에 요 사이에 운전이 되게 되겠죠. 최고 효율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량하고 뭐 양정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요 정도다 요 정도다 운전이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특수 펌프들인데 저기에는 이제 임펠러의 예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정량성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시간당 100루베를 보낸다면 100루베인데 그럼 오차 범위가 뭐 얼마인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5%인가? 근데 이런 정량 펌프들은 거의 다 99% 이상 돼요. 형태 정량 펌프도 다이아프램을 쓰느냐 플런저를 쓰느냐 형태에서 틀리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 이 다이아프램 방식은 다이아프램이라는 이 고무의 패드를 보시면 돼요. 고무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요 지점 가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 가면 내려올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펌핑이 되느냐 요 상태에서 딱 내려주면 요 놈이 딱 열리고 요 놈이 딱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 딱 올리는 순간에 올면 이걸 미는 거니까 이 밀고 이거는 격판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바깥에 붙어 밀어버리죠. 압력이. 요거 밀면 여기 부딪혀갖고 막아버리고 그거는 바깥에 격판이 있으니까 열리고 그러면 열리면 물이 일로 쑥 도망가겠죠. 또 푹 당기면 여기서 격판이 딱 막겠죠. 여기 열리죠. 물이 차죠. 또 하나 돌면 여기 닫히고 여기 열리고 즉 안에 물을 가닿다 밀고 가닿다 밀고 가닿다 밀고 하면 요 안에의 볼륨 한 번 펑펑 할 때 요 안의 볼륨만큼 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반기 우리가 이제 석유 공장이나 하성 공장에 보면 반응기 부분이 반응기가 그냥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켜주는 이제 이 아지테이터라는 이제 회전체가 있습니다. 교반기 그것을 이제 교반기를 하는데 교반기는 일정한 회전을 가지고 브레이드 회전을 통해 액체를 섞거나 혼합하여 반응을 촉진시키는 회전기계 장치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안에 뭐 거의 온도 유지를 해서 이제 온탕을 넣기도 하고 스팀 넣기도 하고 열배를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또 안에 이제 그 반응기 내부의 모습이고 임펠러 부분인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 임펠러하고 형태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우리 반응기에 보면 이 임펠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즉 모든 회전의 기본은 전기 모터부터 시작되겠죠. 모터에서 이게 베어링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또 뭐 감속기 이거를 1800 분당 1800 돌려버리면 이게 남아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적어도 몇십 30rpm이다 이렇게 하려면 감속을 1800 분당 1800바퀴 돌아가는 모터의 자성체를 감속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감속을 시켜서
중간에 그 커플링에서 이 부분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랗게 커플링을 지나서 또 베어링 부분 고정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이쪽에 본체 해석 부분 이렇게 있다. 반응기에 이런 뭐 부분은 자켓 여기 온탕이라든가 스팀이라든가 온도를 가온하고 뭐 아니면 냉각을 하기 위해서 찬물을 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켓에 들어간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 형태가 와류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그 볼텍스라죠. 이런 격판을 안 해요. 방에 물이 많으면 물이 흘러나면서 물도 이렇게 따라 돌다가 탁 부딪히면서 계속 뺑뺑이 안 들어오고 뭐 반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볼텍스라는 소용돌이잖아요. 이렇게 와류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부분이 가장 잘 섞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있고 또 회전 형태에 따라서 회전 도식. 상부의 축봉 장치는 밀봉이나 모든 부분은 내부에 누설되면 안 되고 화공약품이라는 것 여러 가지 누설이 이제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실이 이제 들어가는데 실이 그냥 오일실 그런 형태의 고무 형태로 쓰는 오일 실을 씁니다. 오일실이라는 거 고무 형태의 밀봉 장치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스프링 장치로 텐션을 줘갖고 고무가 딱 펴진 상태로 딱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오일실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랜드 패킹은 과거에는 성면 탔지만 지금 비성면 아스베스토스에서 이제 지금 이제 난 아스베스토스 비성면 계통의 이제 물질을 현저로 이렇게 꼬아하고 새끼 꼬듯이 이렇게 사각 형태를 꼬아서 사각형 형태의 형태를 만들라고 금세 이렇게 잡아야 했습니다. 사각 그것만 새끼 줄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라갖고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을 넣으면 이 부분은 나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랜드 물질이 나무가 제일 덜 되기 때문에 실링이 된다. 그 다음에 형태, 워터실, 물로 채하고 가스 부분, 이거는 압력이 별로 없는 상태의 인제가 반응기 쪽에 물로 채하고 이 가스가 이 틈새로 올라오더라도 이 물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물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워터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기계적인 메카니컬 실,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탄성 스프링을 넣고, 그리고 이제 카본 형태의 이제 회전체 부분하고, 그다음 메탈 부분하고 결합되는 그 면이 이제 습동면이라는데 그 습동면 이제 밀봉 상태로 이 틈새가 없도록 스프링이 눌러주면서 기계적으로 압력이 안에 내부의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서 기계의 장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도록. 즉 아까 이런 부분들은 압력이 낮은 쪽에 주로 쓰는 거고 이런 쪽에는 안에 내부의 반응기가 뭐 3kg도 5kg도 10kg 같으면 기계 장치로 밀봉을 뭐 15kg 해주면 되고 안에 반응기가 40kg도 하면 뭐 45kg 해주면 되고 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 실이라는 인위적인 기계적인 실을 씁니다. 실은 실링제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밀봉 실링제 그때 그 실. 임펠러 그 형태도 우리 뭐 가장 많이 본 임펠러 이런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봤죠. 그래 이런 부분은 뭐 중속도용이다. 이런 뭐 용도가 이렇게 있고 회전수는 분당 100바퀴에서 500바퀴 정도 돌릴 때 이런 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펠러 임펠러로 한다. 그 다음에 피치드 패들, 피치 패들은 저속도용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마찰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벌리면 마찰이 엄청 심하게 있잖아요. 예, 보통 이 물 같은 거, 이 면적이 넓으니까 이거로 서면서 각도도 많이 누웠고 치고 나는데 이런 거는 이 물을 그냥 막 이렇게 치고 나가려면 우리가 수영할 때 뭐 손바닥으로 물 하면 저항이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저속도용이다. 요런 또 뭐 형태 부분, 또 밑에 쪽에 저중속도 이런 부분은 주로 하부 쪽에서 주로 이제 교반을 많이 해야 될 때, 하부에 침전물이 많이 생길 때는 이런 형태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또 피치도
터빈 타입, 그다음에 이런 뭐 디스크 타입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 리본 타입, 헬리컬 리본이라는데 이런 걸 아주 이제 저속 아주 고점도 빡빡한 우리 밀가루 반죽 같은데 보면 보통 그 뭐냐 빵 제빵 하는데 보면 밀가루 반죽 하는데 보면 이 약간 이뭐 이게 봉처럼 이렇게 스크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돼하고 그거 막 졌잖아요. 그게 아주 이제 고점도요. 요건 봉 형태가 아니고 이제 철판 형태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고점도요. 뻑뻑한 데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교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앙카 타입. 자, 요 보시면 계속 안에 가는 게 안에 이런 격판이 없으면 이렇게만 돌아요. 요 위에 돌 놈 위에 돌고 이런 교반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위에 놈하고 밑에 놈 섞게 되는데 위에 놈은 요로 돌고 요 돌죠. 근데 요 이제 방위물이 격판 하나 이걸 달면 어떨까요? 그 배풀이라는데 배풀을 달면 옆으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막 이래 또 섞이죠. 네. 실제 이제 보통 그 리액터에 보면 상부 쪽이 들어가고 하부 쪽으로 나가는데 상부의 물질하고 하부의 물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 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해서 섞어주는 형태가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제 1인칭 플레이트 철판 하나 달아갖고 방해물을 많이 해서 볼텍스를 많이 일으킨다. 와류를 좀 많이 일으킨다. 즉 소용돌이를 많이 일으킨다. 그럼 교반이 더 잘 된다. 그런 형태의 이제 부분이 이제 특이한 형태. 그다음에 이제 그 송풍기 부분에는 아까 이제 그 컴프레서는 1kg 이상이고 송풍기는 0.1에서 1kg 사이의 압력을 가지고 바람을 보낼 때, 즉 예를 들어 보일러에 연소용 공기를 보낼 때 거기에는 아주 높은 압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압력이면서 많은 공기의 양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실제 이제 송풍기가 들어간다. 연소용 공기를 보낸다. 그리고 냉동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냉동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가정집에 그 냉장고 하면 냉동고 있잖아요. 예. 냉동고는 그 냉동고의 이제 사각 케이지에 냉동고가 만들어지고 안에 물건을 보관하는데 저희들 산업용에 쓰는 냉동기는 말 그대로 찬물을 만들어갖고 보낼 때, 즉 석유화학 쪽에는 5도시어 있잖아요. 5도의 물을 만들려면 상온은 24도로 보는데 5도의 물을 만들려면 냉매의 물질을 이용해서 그 열로를 빼서하고 물을 차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 이게 터보 칠라로 하고 표현하고, 그다음 마이너스의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화섬에는 마이너스 16도라든가 마이너스 7도 이런 브라인이라고 CaCl2 염화칼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 보면 얼음 얼었거나 눈 오면 제빙용으로 돌에 뿌리잖아요. 그 염화칼슘입니다. 이 용해점도 낮아갖고 저온 쪽에도 얼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너스의 물질 유체가 필요한 데는 냉동기라 한다. 저온형 냉동기라 한다. 그럼 이 냉동기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찬물하고 아주 마이너스 5도에 되는 물이 왜 필요할까? 간접도 열감기, 간접 열감기를 시키려고. 공장에서 이래 아주 높은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걸 응축시키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응축시키려면 찬물을 냉각시켜야 되냐. 같이 혼합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 A 사이드에는 요놈, B 사이드에는 요놈 하면 열감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간접도 이제 간접 냉각을 위해서 냉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냉동기에는 냉동 사이클이 이렇게 에바포레이터하고 컴프레서, 컨덴서, 익스펜션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에바포에 해당되는 부분이 팽창, 컴프레서에 해당되는
에바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증발, 그다음에 컴프레서가 압축, 그다음에 콘덴서가 응축, 그다음에 익스펜션 팽창. 이걸 냉동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이렇게 계속 사이클에서 돌고 냉동기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의 이제 냉매의 그 방식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에어컨 우리 가정집에 에어컨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 안에 보면 이제 컴프레서는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있고 보통 우리 그 입식 같으면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컴프레서 밑에 있고 컴프레서 이제 입식형 그 스탠드형 그 이제 에어컨 같으면 맨 밑에 보면 시커먼 거 둥그런 거 이런 거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 컴프레서. 그쪽에서 컴프레서를 시키고 그다음에 실외기는 말 그대로 응축기 냉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실외기 하는 부분이 응축기에 보면 되고 아까 형태는 좀 틀리지만 그렇게 다 이 냉동 사이클에 의해서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보냉제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쪽에는 그 부분이 증발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까 콘덴서 응축기, 이걸 식혀줘야 되니까 보냉할 필요 없고 찬물이 필요하니까 요 밑에 냉매가 간접으로 들어가고 냉매가 열을 다 뺏어가고 여기를 물을 더 차갑게 해주는 부분이니까 보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우동부 쪽이 압축해줍니다. 냉동기는 우리가 이제 냉동톤이라는 그 RT 단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냉동톤은 냉동 공조 공학에 보면 24시간 동안에 0도씨 물 1톤을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즉 0도씨의 이제 액체를 고체로 변환시키는데 열량을 냉동톤이라 하는데 냉동톤은 우리가 이제 좀 계산해 보면 USRT를 쓰는 경우 있고 JRT 일본 있잖아요. 미국 거 USRT를 쓰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JRT를 쓰는 경우 있는데 이건 JRT는 조금 이제 이 분모가 높으니까 좀 낮게 나오고 이건 USRT는 좀 높게 나오고 즉 예를 들어서 400 JRT 같으면 USRT는 한 440 USRT는 좀 칼로리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꼭 우리가 RT 할 때는 JRT냐 USRT냐 이렇게 따라서 연락이 달라지니까 꼭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는데 우리 에어컨 우리가 뭐 벽걸이형 뭐 9평 정도로 이렇게 한번 실내 여기는 좀 더 큰데 9평 정도가 한 1RT에 해당돼요. 1RT에 해당되는 거냐 3,320kcal냐 이거냐 일단 3,000칼로리 3,000에서 3,300kcal 정도가 에어컨 구평형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뭐 대입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구평형이 한 1R 냉동톤 1RT 나오더라고요. 냉면은 우리가 이제 냉면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냉면은 옛날에 과거에 R11, R22, R123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생산이 안 되고 근데 저희들은 쓰고 있어요. 생산이 안 되지만 재생을 해서 냉면을 쓰고 있고 지금은 R134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냉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에 냉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냉면 들어가죠. 네, 냉면 들어가는데 근데 그 냉면을 직접 밀어보면 그 눈이 착 가버립니다. 눈이 시리면서 눈이 착 가버리기 때문에 호흡에도 안 좋고 근데 이 가까이 맡아도 안 좋고 눈에 들어가도 안 좋으니까 주로 냉면 치고한 데는 갈 필요 없어요. 자동차 이 컴프레서 냉면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일부러 새 나올 수 있으니까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냉면을 이제 이거 직접 냉면하고 또 간접 냉면은 한번 더 이제 찬물을 이제 공정이 필요한 예를 들어 가스를 물러서 냉각을 해주고 싶은데 이 물을 찬물이 필요하다.
그 찬물이 또 간접 냉매야 되는 거고, 또 직접 냉매. 직접 냉매는 냉동기에 붙어갖고 이제 찬물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간접 냉매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간접 냉매가 아까 물, 찬물 5도씩 물이 필요하냐, 아니면 뭐 마이너스 뭐 7도, 9도 의 브라인이 CO2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에틸렌 그리콜이 필요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칼럼 쪽에, 칼럼에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 이런 높다는 거 있잖아요. 석유 쪽에는 이제 정제 칼럼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대체적인 이제 석유 업종에는 이런 짠 그 타워형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석유로 보면 석유가 이제 등유잖아요. 네, 등유는 이 중간에서 뽑아내고 이 미등점일 차이에 있어 다 끓여하고 미등점 차이에 의해서 여기는 LPG. 네.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마지막 찌꺼기가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우리 왜 아스팔트를 중유로 보면 되는데 벙커CU. 네. 우리가 이제 세면 할 때 이제 또 도로 세면, 아스팔트 세면이 있고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그냥 세멘트 세면이 있잖아요. 세멘트 세면은 뭐 먼지도 많이 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아스팔트는 콜타를 썼잖아요. 또 콜타로 끈적끈적한 성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를. 그래서 이 미등점을 이용하는데 이 이제 석유하게 이런 걸 뽑아내기 위한 거 말고 칼럼이라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정제를 시키고 농축을 시키는데 반응 시간이라든가 뭐 온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설계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형태는 이제 패킹 타입이 있고 트레이 타입이 있는데, 패킹은 이렇게만 틈새가 많이 있었고, 실제 이제 패킹의 부분은 효율은 이제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처리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있고, 일정하게 가장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 타입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 흘러하고 농축된 냄이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이제 또 케이블이라는 부분이 이제 틈새로 그리고 틈새로 싹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킹 타입하고 아까 이제 트레이 타입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패킹 타입은 이제 실제 배파 같은 거 이런 부분에는 효율적이고, 그런데 만들어 보면 처리량 부분이 작다. 그리고 이제 열경기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형태가 생겼는데, 이래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쉽고, 여기 파이프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여기 부분하고 막혀 있어. A, B 사이드가 이제 분리된 형태의 이제 다관식 열경기라는데, 여기 보시면 다관식 열경기는 여기 파이프 사이로는 이렇게 A 사이드 물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황색 쪽에는 B 사이드 물질이 들어가서 물질이 섞이진 않는데 열경을 시켜준다. 즉 황색 쪽에 찬물을 넣고 안쪽에는 높은 온도의 가스가 지나간다면 가스는 응축이 되고 온도가 떨어지겠죠. 또 반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관식 열경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판정 열경기는 이 철판이 있었는데, 지그재그로 하나 거쳐 하나 이제 다시물에 그 뜨거운 부분이 들어가고, 하나 거쳐하고 하나 찬 액체가 들어가고, 그런 찬물은 예를 들어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뜨거운 물로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부분. 저런 부분은 컴팩트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고 가격도 싸고 반대로 이게 리크될 가능성이 있다. 바깥으로 패킹이다. 그런 다 잡아주는데요. 패킹 부분에 이 고무 패킹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고무 패킹 밀려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약품이나 하공 뭐 가스, 석유화학의 가스의 위험성이 내포된 데는 이런 걸 안 쓴다. 이런 거는 단지 뭐 좀 새도 괜찮은 뭐 허들의 물, 해수 뭐 이런 쪽에 쓰지만
공정의 프로세스의 항물질 쪽이나 이런 것하고 이렇게 되면 좀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안 쓰고 용도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아까 교반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반응기는 두 종 이상의 물질, 도입 원료, 기체, 뭐 촉매, 일정한 온도, 압력 하에서 물질의 조성, 구조 등 다른 물질로 생성되는 반응을 유발하는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응기에 A 물질하고 B 물질을 섞이면 이제 발열이 되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암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응기라 합니다. 원료도 보면 주 원료가 있고 부 원료가 있으면 주 원료에다가 부 원료를 섞어버리면 다른 형태의 물질이 되는 그런 반응을 시켜줍니다. 석유화기든 그 화성 공장이든 간에 반응기가 가장 그 메인 설비라 보시면 됩니다. 형태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 안에 거의 들어가 있는 부분,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패들 형태의 교반기가 들어가 있고 밑에 안가 타입의 교반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무 개전 뭐 생산 관계없이 이런 이름은 다 저거 현장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산은 이거 몰라도 돼 아니고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비를 지금 계속 설비 하나하나 눈을 익혀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이렇게 보고 다음 필요하면 또 찾아보면 되고 이런 거구나. 지금 머릿속에 다 늘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필요할 때 또 넘겨보시면 돼요. 제 자료가 한 전체가 90 몇 페이지 되는데 95페이지네. 필요할 때 찾아보시고 오늘은 개념만 잡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설비들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 나는 생산이니까 몰라도 돼. 집중하기는 몰라도 되지만 용어라든가 막 이렇게 형태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베셀 부분에는 이제 이런 이제 반응기에 이제 중간 과정 반응기가 한 단계의 이제 또 이제 RT 체류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음에 이제 안정화 부분에 대기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베셀이 이렇게 필요하다. 베셀은 수직 형태가 있고 수평 형태가 있는데 저기 이건 수평 형태고 수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주로 이제 저장 용기 드는 스토리지 탱크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스토리지 탱크를 안 하고 주로 이제 뒤에 설비명이 뒤에 STK 붙은 거는 스토리지 탱크를 봅니다. STK.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면 STK 하면 스토리지 탱크구나. 또 FT 하면 피드 탱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많이 쓰는데 그럼 탱크를 알아야지만 뭐 FT도 알고 STK도 알겠죠. 피드 탱크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석유학 쪽에 도형 형태의 이제 탱크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이쪽도 좀 달라지겠죠. 보시면 루프가 코너 형태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주 큰 탱크들은 이렇게 환불될 수 있으니까 서포트를 더 잡아주고 도움 형태 아까 도움은 아주 큰 이런 쪽에 원유 저장 SOL하고 SK 원유 탱크들 보면 이런 도움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볼 탱크들은 아주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석유 2공장하고 석유 3공장에 볼 탱크가 있죠. 볼 탱크 이 노치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데 압력이 많이 걸리면 이런 데는 약하잖아요. 이런 데는 모서리 부분. 근데 이거는 원형이니까 모든 부분 일정하게 압력을 받으니까 높은 압력의 물질을 보관할 수 있다. 즉 상압에서 기체인 유종을 가압하여 액체로 저장한다. 이런 부분. 프로팜, 프로필렌, 이런 거, 이런 쪽. 탱크도 오리젠탈이 있고 아까 이제 버티칼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돔 뚜껑도 프로틴 타입 형태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댐퍼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라 맨홀이 무엇인가, 맨홀 이런 거를 이제 맨홀이 나왔는데 실제 보면 큼직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맨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사람이 이 안에 점검하려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도 배수인데 액체 다 비우고 물로 씻어내고 들어간다든가 점검할 때 사람이 들어갈 수 키에 우리가 턴어라운드 해갖고 전기 보수 때 들어가서 확인하잖아요. 유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맨홀인데 맨홀은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한다? 450mm.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450mm 이상 돼야 들어갑니다. 물론 뭐 저처럼 한 사람은 450mm 또 약간 500mm 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최소 450mm 이하는 맨홀로 안 쳐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맨홀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50mm를 우리는 450A를 한다. 사이즈를 A를 갖다 보지. 그래서 450A, 뭐 맨홀 500A, 맨홀 이런 거는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루프 쪽, 루프는 지붕이니까 이제 우리가 루프에 뭐 올라가고 점검 하자 마자 서로 사다리, 레다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레다라고 이거 사다리죠. 참고로 사다리에 이제 뒤로 낙상 안 되도록 이거 요즘 먼저 산업안전법에 있어서 방호 그러니까 철판 뒤로 안 넘어지도록 이런 걸 또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핸드레일이라는데 핸드, 레일, 손을 잡을 수 있는 레일, 안전 난간 장치죠. 우리가 뭐 이거 계단도 보면 난간이라 하잖아요. 손잡이. 핸드레일 하면 아 이걸 핸드레일이구나 이런 건 다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이고 계속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겁니다. 뭐 핸드레일 쪽에 밑에 있고 핸드레일에 묶어라, 묶어라, 뭐 고정시키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거 본체는 뭐 동체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드레일이겠죠. 펌프를 하기도 하고 드레인을 하기도 하고 그 밑에 물질 다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이거 옆으로 돼 있고 100% 옆으로 돼 있는 거 100% 안 빠지니까 맨 밑으로 100% 바닥에 있는 거까지 다 빼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멘을 지지하니까 이 세멘 부분이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기초를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세멘이 얹혀 있던데요. 이래 하면 전문성이 없겠죠.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타워. 이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겹고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까 머릿속이 잘 안 들어오고 저도 뭐 그런 경험 다 했기 때문에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쿨링타워는 냉각탑인데 이거는 냉각탑은 자연 바람의 힘으로 이제 물을 쿨링타워 냉각수를 더 냉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냉각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형태가 크기가 그렇지. 보통 우리가 보면 건물 같은 데 보면 그 건물 옥상에도 보면 백화점 옥상에 보면 둥그런 거에 펜하고 탁 떨어가는 게 있잖아요. 둥그런 게. 그다 냉각탑인데 물을 차게 더 냉각시켜 주는데 공기를 이용해서 즉 뭐 냉동기 이용하면 전기세도 많이 되니까 그랬던 거 안 하고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하는데 냉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첫 번째 이 형태로 카운터 플로우 타입이 일반적이고 과거에는 크로스 플로우를 썼는데 크로스 플로우는 많이 안 써요. 크로스 플로우는 교차를 얘기하잖아요. 즉 에어하고 이제 물을 교차시키는 거고 물은 여기에서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물은 자연낙하니까 수직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주름 필라를 통해서 여간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 틈새라고 물이 쫙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그 틈새에 이제 공기가 옆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느냐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고 그러려면 교차가 되니까 크로스 타입이고 요거는 공기를 맨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물은 위에서 내려오고 즉
교차시키면 카운터죠. 그래서 카운터 플로우 방식이냐, 그 크로스 플로우 타입이냐. 대부분이 요즘 카운터 플로우가 쓰는데, 근데 뭐 요놈은 왜 장점도 없는데, 장점이 있어요. 요 공기가 닿는 공간을 확 줄여주니까 높이를 낮출 수 있고 크기가 작아질 수 있고. 그런데 효율은 이게 좋다. 밑에서부터 공기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기를 땡기면 요거는 공기가 팬이 이어서 다 이에 있으니까 요 공기는 막 많이 달려오는데 근데 그 체류 거리가 너무 짧고 근데 여기 공기는 여기서 먼저 많이 땡겨 가버리면 여기서 작게 빨려오니까 여기서 공기가 오면 냉각이 많이 될 건데 요는 그거니까 요 밑에서 오면 다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가요. 그런 형태의 냉각탑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쿨링타워까지 설비를 조금 얘기했고 저희들 이제 설비의 이제 보존 부분하고 그리고 개척 전기 설비가 또 있으니까 개척 전기 설비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이 설비들을 그러면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그럼 고장나면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공정을 수도해야 되고 피해 금액도 있으니까 고장나기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예방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설비 관리에 공무팀하고 개전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음 2일차 시간에 하고요. 혹시 지금까지는 설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직장교 초년생이니까 설비의 개념을 잡는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이제 낮췄고요. 다음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전문 교육을 받겠지만 지금은 많이 보고 많이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설비가 있다더라 이런 설비 있더라 이런 설비의 종류를 나열해갖고 이해시켜 주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카리큘럼을 이렇게 짰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질문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시간이고 나른하고 졸립고 저도 입사해서 이러 보니까 항상 이거 졸립더라고요. 교육 받을 때 보니까 교육 받으면 졸리고 그리고 뭐 스스로 일을 하면 그렇지 않고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사가 한 몇 년 그러니까 출생연도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7년 97년입니까? 부터 영양생 예. 저희 자녀가 이제 95년생, 98년생이니까 자녀 세대하고 비슷한데, 저는 91년도에 입사를 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입사를 해고 제 자리가 이제 높은지 낮은지 뭐 그런 걸 떠나서 33년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고 과정입니다. 세대차도 많이 나고 직장에는 꼭 여러분 연배의 이제 MZ 세대들만 있는 건 아니고 나이 드신 분 또 밖에의 이제 협업한 및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나이 차이 그러다 보면 생각이라든가 관점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내 사고방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과거의 사람은 과거의 방식이 맞다지만 지금 세대는 팍팍팍 돌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머리를 한 바퀴를 돌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 2바퀴 이상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더 빨리 캐치하는데 천천히 완전 시골 생각처럼 이렇게 이제 일하는 부분이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20년 30년 또 지나면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쌓이는 게 뭘까요? 경험, 노하우,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저도 이거 작년에 교육시키고 펼쳐보지도 않았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이 볼 시간도 없고 작년에 교환을 만들어갖고 한번 교육시키고 신입사원 그리고 오늘 처음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문성이 갖춰지고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이제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이 습득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고 아주 이제 어떤 태광산에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또 나중에는 탑
뭐 공장장, 본부장까지 사장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 뭐 당장은 적성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옮겨보면 그 다른 회사 옮겨보면 또 다른 회사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회사도 좋은 만큼 힘든 부분도 있어요. 삼성전자 다 부러워하는 회사잖아요. 1년에 10,000명 뽑아고 6,400명이 나온다 하더라고. 좋은 회사도 뭔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희망을 드리고 싶고 태광산업에서 좀 미래를 걸어도 괜찮지 않겠나. 또 여러분들이 다음 태광산업 울산 공장을 이끌어갈 주역이니까 앞으로 이제 현업에 가셔서라도 계속 이렇게 고군분투 뭐 노력 많이 하시고 빨리빨리 성장하셔갖고 좋은 미래의 이제 관리자 고급 엔지니어로서 성숙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